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당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마이크 손잡이까지도 이렇게 더워요. 우리 선생님이 열광하셨나 본데, 예, 마이크 손잡이도 뜨겁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드렸는데, 안녕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준비하실 텐데, 어쨌든 뭐 1차는 끝난 것이니까, 남은 2차에 좀 올인을 하셔서 1차에 좀 부족한 성적은 2차로 좀 메꾸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는 보건 선생님들 대상으로 면접 특강을 하는데 백의 천사라고 그러죠. 전 보건 선생님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교 현장에 가셔서 학생들의 그 신체적 측면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보건교사가 되시길 바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전공도 굉장히 어려웠다, 교육학도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홀수회가 조금 어려운 해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조금 체감상 좀 어렵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전공도 꽤 많이 보건도 그렇고 미술, 국어 등등 어려웠다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교육학도 나름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저하고 수업하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쟁점 목록에 체크 표시된 거 다 나왔거든요. 수업 중에 강조했던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이제 가채점 했을 때 20점 만점짜리도 제가 여러 번 받고 19점짜리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교육학 점수는 한 12점대 정도 되지 않을까. 12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잘 보셨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어려워서 아마 12점 정도, 합격생 평균 점수 교육학으로 보면 전공 점수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드너 명칭 쓰는 거 제가 이제 암기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암기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신뢰도는 추정 방법하고 향상 방법 두 가지를 꼭 알고 들어가라. 그래서 추정 방법 물어봤잖아요, 그죠? 제동이 반문한다 해서 문학 내적 합치도 그 암기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문제 출제 형태가 객관식의 형태하고 그다음에 이 사고형을 요하는 오픈형의 문제, 그러니까 종합돼 있어서 논술형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교육학적 요소도 다 잡겠다. 이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끝난 다음에 자살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할까 할 정도인데 앨리스에 따르면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드류갱은 자살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기적, 이타적 자살이니 아노비적 자살, 숙면호적 자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10점짜리 문제요?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보건이니까. 근데 일반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중에 가끔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는 작년에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이타적 자살, 이기적 자살 얘기하고 아노비적 자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겠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 친구는 아노비적 자살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 의존했던 그 규범 자체가 붕괴되면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제 아노비적 자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건하고 자살이니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제 그때 2차 시험 공고를 하게 되죠. 그 공고문을 잘 숙지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공고문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월 2일 발표가 나기 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프린트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은, 공고문과 관련된 자료들은 작년 자료니까, 작년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2차 시험 공고 다시 말해서 1월 2일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때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면접이란 무엇인가라는 면접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도 파악을 해보시고 의미와 절차, 어떤 절차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가. 두 번째는 세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면접이란 도대체 뭔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 면접에서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가, 무엇. 그 다음에 이 무엇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대응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면접이란 뭐냐? 면접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이죠.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태도나 지식이나 뭐 소양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것이 이제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상호작용은 추가 질문이 있을 때만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일방적이죠. 그냥 따지고 보면 일방적으로 떠들고 나온다. 이게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면접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직관과 이 적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잘 대응하자. 이렇게 간단히 골골 잡고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죠. 첫 번째, 면접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소양이나 교직관, 적성 등을 표시해 주는 게 이제 면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절차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절차는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10페이지에 나와 있죠. 간단하게 이 절차는 공통적인 겁니다. 자, 지역마다 좀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사항은 대기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지정된 시간까지 이 대기실로 집합을 합니다. 대기실.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스탠바이 상태가 되는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구상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결전의 시간을 갖는 면접 평가실이라고 그러죠. 평가실로 이동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퇴실을 하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대기실, 일단은 이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실로 집합을 하게 되는데, 대기실에 오시면 간단한 유의사항을 이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인 소지품들 다 이제 수거를 한 다음에 관리번호를 이제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번호. 수험표하고 그리고 신분증 지참하신 다음에 이제 수험표 신분증을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확인한 다음에 관리번호를 추첨해야 돼요. 관리번호를 추첨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이름이 없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나는 관리번호로만 말을 해야 돼요. 관리번호. 절대로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마치 죄수처럼 관리번호로만 말해야 돼요. 항상 자신의 관리번호가 몇 번이다. 관리번호를 추첨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왼쪽 가슴에 폐용합니다. 폐용한 다음에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번호 순서대로 쭉 좌석에 이제 앉게 됩니다. 이렇게 좌석에 앉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준비할 때 거기 밑에 10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그 다섯 번째 보시면 각종 자료를 열람하거나 메모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좀 달라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50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책을 못 보게 한다면 책을 보게 하는 지역도 있고 못 보게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 읽어보시고 책을 못 보게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옆에 친구하고 대화해서도 안 되고 이때부터는 봉어리가 돼야 돼요. 봉어리 가만히 앉아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고요. 그 지역별로 이제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구상실로 이동하게 됐죠. 자, 구상실로 이동하면, 구상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 10분의 구상 시간을 주는 지역이 있고, 15분의 시간을 주는 지역이 있는데, 구상 시간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이때, 이 구상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구상을 할 때 이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두 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면접에서 주어지는 문제가 두 가지. 하나는 구상형과 하나는 즉답형입니다. 구상형 문제지와 즉답형 문제지. 요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면 구상형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겠죠. 구상형에 초점을 맞춰서 메모가 가능하냐? 메모 가능합니다. 메모 가능하고 요 문제는 들고 평가실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일단은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이동하는 순간 대기실로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개인 소지품은 다 갖고 구상실로 이동하는데 옛날에는 구상실이 이제 복도가 구상실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 근래는 이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구상실을 마련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상실이고 이제 그 개인 소지품은 구상실 옆에 뭐 빈 공간에다 이렇게 차고 쌓아놓고 나올 때 다시 찾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나온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고 다른 데 가면 안 됩니까? 다른 데는 갈 수 있어요.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가면 문제집 보는 순간 아 뭐야 집에 가야지. 이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아싸 좋아. 나 한 명씩 빠져주면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구상형과 적답형 문제가 주어지는데 구상형은 반드시 주어지고 여기도 지역별로 좀 달라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문제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적답형 문제는 구상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는데 평가원 출제 문제 같은 경우는 줍니다. 2개 주는데 안 줄 때도 있어요. 지역별로 자체 지역 실시 같은 경우는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 좀 확인하셔야 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줍니다. 2개 주면 구상형 같은 경우는 질문 있고 상황 있고 2개 다 주어집니다. 질문과 상황이 그거 따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냐면 1페이지 아닌데 하여튼 어디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11페이지 있죠? 11페이지 보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심층 면접 방식 그래서 점 2번째 적답형이 있죠, 그죠? 구상형은 질문과 상황이 함께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적답형은 상황만 주어져 있고 사례형입니다. 둘 다 사례형인데 상황만 주어지고 질문은 나중에 평가실에서 자기가 뒤집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 면접관에 질문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면 판단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어떤 것을 물어보려고 하지? 약간 유추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좀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요거는 좀 짧게 잡으시고, 여기는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고, 구상을 끝냈으면, 그리고 평가실로 이동하죠. 평가실로 이동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데, 10분에서 15분 정도, 물론 20분 정도의 평가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할 때 평가 문항 마찬가지로 2문항이죠. 구상형과 적답형 이렇게 2개의 형태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거 물어볼 때 일단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할 게 구상실에서 평가실로 이동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누구누구입니다 했다간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이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 절대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번호를 추첨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관리번호로만 말한다. 관리번호. 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요렇게,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이름이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 나서 이제 좌석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딱 앉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앉으면 이제 바로 옆에 디지털 시계가 있거든요. 디지털 시계가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시계를 살짝 봐가면서 이렇게 이제 답변하게 되는데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되겠죠. 답변 순서는 구상형부터 이제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구상형 답변하고 1번 문항 평가원 지역에서는 1번 구상형이 3개예요. 구상형 1, 2, 3번 적답형 1개 해서 총 4문항을 출제를 하게 됩니다. 구상형 1번, 그다음 구상형 2번, 구상형 3번 답변 끝나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하는 이게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끝났다는 것을 이게 종료 표시. 자,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다시 적답형으로 들어갑니다. 적답형 한 문항 답변하고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하고 퇴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가능하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문항이기 때문에 10분의 시험을 보는 평가원에서는 평가원 출제 문항은 10분입니다. 그래서 네 문항 적절하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구상형 1번 답변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2번 답변하겠습니다. 쭉쭉쭉쭉.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쭉쭉쭉쭉.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쭉쭉쭉쭉.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 나오면 이제 뭔가 느껴지죠. 아,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것 같은데. 근데 그 기분에 크게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면접관들은 태도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태도가 아니에요. 딴짓도 하고 인사에도 받지도 않고 눈 감고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을 보는 순간 갑자기 긴장도 돼요. 야, 저 면접관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공평한데?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선입견 때문에 평가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채점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피곤하고 또 그렇게 이제 특별한 개인 감정을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인상도 쓰고 그냥 딴 데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혀 개의치 말고 무시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죠. 자, 다시 하나씩 맨 앞에 보도록 하죠. 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차 시험 요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원래는 이제 2차 시험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실기 실험평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고, 수업 실현하고, 교직 적성, 신청 면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은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이제 제외되는 지역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빼고 비교과 교수 과목들은 심층 면접만 해당이 되죠. 심층 면접을 보시면 1차 합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 시간이 이건 평가원 기준입니다. 10분이고 10분. 여기에 평가원 기준은 문항이 그러니까 구상형 3개, 즉답형 1문항 이렇게 배당이 되고 거기 오른쪽에 비고상을 보시면 서울, 강원, 세종은 15분 구상하고 15분 면접을 보게 돼 있고요. 인천, 대구는 20분 아마 구상 20분인가 그럴 걸요. 뒤에 있는데 그리고 20분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르겠죠. 자, 여기 시간이 좀 늘어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 지역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서울, 강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강원 지역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면접에서 점수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1차에서 성적을 많이 받는 거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고요. 2차에서 뒤집힐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돼요. 나는 1차에서 꼴등을 합격했는데 2차에서 뒤집어서 1등, 2등을 합격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1차 끝나고 다 2차 올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점수 차이를 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10분 안에 그 사람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집힐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주 뭐 이상하게 말하고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책을 세운다면 중간 정도는 가자. 일단 중간 정도만 해주자.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자기 실력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중간 정도에서 조금만 더 잘하는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고 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 밑에 잠깐 보시면 심층 면접 출제 기관에 보십시다. 평가원 출제 기관이 10개 지역이고 자체 출제 지역이 7개 지역입니다. 그 7개 지역에서 우리가 좀 특기할 만한 것은 서울, 경기와 대구, 전북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은 자체 출제를 하지만 (1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12페이지의 상단에 보십시다. 비고란에 보시면 여러분들 비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는 10분 구상하고 10분 평가고요. 즉답형 2개, 아까 그 구상형 2개, 즉답형 1개, 추가 질문 1개 이렇게 총 5개 문항으로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비교과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5분 구상하고 15분 시험 보는 거예요. 그죠? 15분 그 구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잘 시간 안배 잘 하셔서 구상을 잘 하시고 그리고 15분 평가를 하게 되죠. 구상형 2문항, 구상형 2개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 하나 들어오고요. 즉답형 1문항,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 1문항. 이렇게 총 몇 개입니까? 5개인가요? 5개를 보죠. 일반적으로
평가원 출제 지역은 네문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상형 3개, 즉답형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지역은 5문항으로 돼 있죠. 그죠? 요거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대구하고 전북 지역은 아주 더 특이합니다. 대구나 전북 지역은 평가원 문항 다 물어보고 4개. 그 다음에 자체 즉답형 문항 또 2개 물어봅니다. 그래서 6개 물어보죠. 예. 꼼꼼하게 체크하겠다고 하는 건데, 요런 지역들, 그 다음에 강원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대구, 전북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점수차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조금. 나머지 지역들, 평가원, 일반적인 평가원 출제 지역은 점수차가 거의 많이 안 나요. 잘.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10분 안에 여러 가지 체크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면접에서 이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면접은 이렇게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딱 2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직관, 두 번째는 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직관과 적성을 체크한다는데, 교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교직에 대한 관점이겠죠. 교사가 교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교직관을 살펴보겠다는데, 교사로서의 소명의식과 그 다음에 봉사정신, 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봉사정신 중요하죠, 그죠? 사명감 이런 것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나의 교직 적성이나 교사로서 교직관을 잘 드러내주면 좋은 점수를 받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못한 형태로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가 왜 즐거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죠. 해봐야 한다는데, 실제로 이제 그 1차 끝나고 1차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작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접을 다 봐드렸는데, 실제 면접을 봐보면 딱 드러나요. 딱. 그래서 그런 것만 쫙 잡고 가도 고득점이 나와요, 고득점. 그래서 면접 실제에서 점수를 못 받으셨던 분은 제가 볼 때 없었던 것 같고요. 다 잘 받았어서 보건과 작년에 생각나신 분들이 20 몇 점 차이로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 몇 점, 뭐 10 몇 점, 어떤 분은 이제 서울에서 치신 분은 13점 차이로 합격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경기 치신 분은 23점 이상으로 합격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물론 1차 점수도 상당히 잘 받았죠, 물론 당연히. 총합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적성과 교직관을 테스트하는데 그 교사로서 적성과 교직관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사로서 성품 있는지, 교사로서 인격이 있는지, 이런 교사로서 성품, 인격, 소양,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게 적성이라고 하는 게. 통칭해서 이제 우리가 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교직 적성과 교직관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조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말을 진실하게 하는 건데, 그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서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잘 묻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음식을 보더라도 양념이 잘 돼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맛이 없거나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음식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게, 교직으로서 나름대로 능력과 적성과 소양이 있다는 거, 그 다음 교직에 대해서 소명의식이라든지 사명감, 봉사정신이 있다는 거, 이런 게 드러나야 되는 거. 이따 사례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임용시험을 준비했고,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아서 그 소명의식, 콜링, 소명의식을 갖고 이 교직에 임하려고 하는데, 하늘이 나를 불렀는데 국가와 교육청이 나를 거부하네. 말을 조금 못했다고 거부하네. 이거 곤란하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그걸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줬네. 말 못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거고요. 자,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 적성과 교직관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표현할 때 그 속에서
양념을 잘 해서 적성과 교직관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 적성과 교직관을 어떤 식으로 물어볼 것인가는, 어떤 식으로 물어볼 것인가. 이건 면접의 소재인데, 면접의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현장 내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학교와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시켜 볼 수 있는데, 학교 내적 상황과 관련된 문항들을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학교 내를 들여다보면 학생의 문제가 걸리고, 두 번째 동료 교사와의 관계, 세 번째 죄송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학교 상황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 고시적 차원에서 지역 상황, 교육청 상황, 학교 상황과 교육청 상황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고, 학교 상황에서는 학생 부분하고, 두 번째 동료 교사와의 관계, 세 번째는 학부모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범주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접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은 이 면접의 소재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서 적절하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례를 찾는 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학생과 관련된 부분은 학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그죠? 그 학생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수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교사로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슬기롭고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 문제 보면 학생의 왕따 문제, 뭐 자살 문제, 도병 문제, 뭐 응급 상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 자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너무 포괄적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자료 속 가끔 이제 면접 준비하다 보면 자료 속에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실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준비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포인트, 이게.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시험장 가보면 똑같은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몇 가지를 사례를 들여다보긴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버릴 거는 빨리 버리십시오. 빨리 버리고 꼭 필요한 자료들만 살펴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자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이 정도의 사례는 나올 만한 것이다. 연습하기 좋다. 이 연습용 자료. 기출문제하고 연습용 자료 이 두 가지 가능하면 양을 줄여서 처음에는 자료를 많이 수집한 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빼는 거예요. 쭉쭉쭉 빼고 연습할 만한 자료인 거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할 때는 교직 적성과 교직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포인트, 이게. 여기 득점이 좌우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왕따 문제라든지 뭐 응급 상황 문제 얼마든지 학교의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학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교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세 가지를 말하라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 다섯 가지를 말하면 다섯 가지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료 교사의 이제 문제죠. 학교 현장에 가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초임 교사로서 경력 교사도 있고 뭐 부장 교사도 있고 수석 교사라든지 뭐 교감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이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옵니다. 그 면접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학교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거든요. 만나야 될 사람 빨리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면접관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널 좋아하니까 그죠? 내가 편하게 면접하고 나올래. 이런 어떤 뭐 근자감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이런 교감 교장 선생님도 있고 이런 선생님들과 과연 잘 어울리면서 학교 공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봉사 정신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공동의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하고 학교 조직 문화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이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행사를 하는데 동료 교사로서 학교 행사를 하는데 교과 선생님들끼리 행사하는 환경이 이제 사례로 제시되어 있고 나는 비교과 교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참하라 그런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업무 분장 같은 경우 자기한테 많은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전자나 후자나 전부 다 봉사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신.
그 속에 뭘 보려고 하는 거야? 그 하나의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의 교사로서의 어떤 교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명의식과 뭐 봉사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또 교사로서의 그 적성과 능력,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답변하실 때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일은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온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 분야가 마땅치 않고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죠, 물론. 이게 합리적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 사람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배운다는 자세, 초임교사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죠? 배운다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다. 비록 비교과 교과라고 이제 교과 형태로 나눠져 있지만 학교 공동체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구성원이고, 또 이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학생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교사의 소임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제가 맡아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동참해서 학교의 학생의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학교의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적극적이고 배우는 자세가 돼 있고 봉사적인 정신이 투철하구나. 이런 선생님이야말로 학교 현장에 좀 필요한 선생님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그 말 속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이건 뭔가 말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속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사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교과별로 또 나눠져 있고, 또 비교과 교과 또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과주의에 갇혀 있고, 이기적인 이런 폐쇄적인 풍토 속에서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경기도 같은 경우 교사 학습 공동체라고 그러죠. 이 교사 학습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하고 부딪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는 보면 시험 문제 답안에 대해서도 딴지를 거는 학부모도 있고요. 또 평가 같은 경우도 특히 뭐 수행 평가를 한다 그러면 더 딴지를 많이 겁니다. 왜 우리 애가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왜 저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는 뭐 학교 행사할 때 학부모와 어떻게 협조해서 학교 행사를 잘 치러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와의 연대가 매우 중요한데 학부모와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소재로 삼아서 이 문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범주해서 요와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청 특히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 시책이 있거든요. 그 시책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그 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간단한 정도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학교 선생님,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선생님을 뽑고 그 지역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이런 선생님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교육청별로 시책이 있는데 그 시책을 반드시 살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요 역점 사업이 무엇인지,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교육 서울시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서울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됐죠? 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범주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면접 강의를 누구한테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면접 강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요. 이건 면접 강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모르면 한번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좀 방향을 안내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자서 해도 되거든요. 면접 강의를 계속 한다면 한 사람만 쫓아가시고 굳이 뭐 두 분, 세 분 들을 필요 없어요. 한 분만 듣고 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면접 강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 정형화된 문제를 제시해주고 그 정형화에 대한 답변도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제시해주거든요. 작년에 제가 우리 합격생들 대상으로 면접하면서 느낀 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답변하는데 이상하게 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래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데서 짜맞춰져 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기본적인 실력이나 소양이 잘 안 드러나요. 넌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그래서 싹 바꿨습니다. 싹 바꿔서 차서인가 했어요. 차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딱 정형화되어 있고 틀에 박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항상 기본적으로 뭘 테스트하고 있는지를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칫하면 잘못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의를 들으면 딱 하나만 듣고 아니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혼자서 자료 찾아서 수집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료 찾고 친구들하고 제일 중요한 건 스터디다. 스터디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죠.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자기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자신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하는지는 본인은 잘 몰라요. 친구는 잘 알거든요. 그 친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녹음도 하고 때로는 녹화도 해서 자신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좀 최대화해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면접을 할 때는 스터디를 할 때는 마음에 안 맞는 친구와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불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마음에 안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늘 긴장되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나를 별로 안 좋은 식으로 쳐다보네? 괜찮아요. 그럴수록 나는 더 많은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떡떡 꼬집어준다? 아, 불쾌한데, 그럼 뭐 대충 하지? 오히려 더 좋아요. 이렇게 좀 불쾌하거나 이런 친구들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또 좋은 말만 해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어려운 사람하고도 옆에 놓고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실전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꼭. 선생님,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인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인형이나 세워놓고 녹음기 켜놓고 이거 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스터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서로 장단점을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이잖아요. 면접관이 불쾌한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더라도 친구가 약간 불쾌한 태도로 보이더라도 관용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강의, 그 다음에 스터디, 세 번째 답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답변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두괄식으로 답변하라. 두 번째, 목소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두괄식으로 주장을 먼저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먼저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 제시할 때는 이 중에서 하나 찾으시면 돼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 또는 왜 그런지 이유를 제시해 준다.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제시해 준다. 이게 굉장히 현장감이 있어요, 현장감. 현장의 소재를 찾으려고 수도 있고요. 왜 그런지를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유로 제시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현장 얘기를 상수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장과 밀접하게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개 중에서 하나 찾으셔서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답변한다? 두괄식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자. 그리고 사고의 범주가 폭이 넓어야 돼요. 사고의 폭. 범주가 다양한 각도, 선생님의 편협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범주, 항상 먼저 생각하실 게 두괄식, 두 번째 범주, 사고의 폭.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저럴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 저럴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 저럴 수 있고, 학교의 측면에서 또 이럴 수 있더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범주화시켜서 사고의 폭을 넓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융통성 있게 사고를 하는구나. 교사로서 능력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 한마디로 또박또박 바르게 또박또박 억양을 잘 넣으셔서 또박또박 상대방이 알아가기 쉽게 또박또박 힘찬 목소리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크게. 이거는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나와요. 목소리 힘을 주고 또박또박 발음한다.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아시겠죠? 말끝 흐리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토의가 있고, 뭐 자기 성장 보고서가 있는데, 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집단 토의는 토의하는 겁니다. 토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토의 문화에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별로 어려워할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내 의견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 토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친구들하고 오늘 뭘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기 견을 피력하고 상대방 견을 들으면서 합의점을 찾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집단 토의라는 것은 집단을 구성원으로 해서 그 집단 안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이게 토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집단 토의, 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집단 토의 하실 때 절대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피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얘기를 잘 듣고 상대방 얘기에 대해서 비판만 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의 견해는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괜찮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조금 제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전체 잘 종합 정리해 주시고, 요 집단 토의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운적인 요소가 좀 강합니다. 집단 요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작년에 시험 봤던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구성원들 잘 못 만나서 전부 다 점수가 다 밑으로 깔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나마 토의라는 형식에 맞춰서 전체 견을 잘 종합하면서 마무리를 잘 해줘서 그나마 저는 좀 살았습니다. 또 구성원들끼리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 만나면요, 그건 잘 모르죠. 일단 얘기하다 보면 서로 잘 맞죠? 그 친구들 전부 다 점수가 또 높아요. 이거는 참 운적인 요소 좀 강하죠. 그 다음에 성장보고서, 경기도 두 번째. 성장보고서 같은 경우는 성장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데, 이 성장보고서 자체는 이제 점수 안 들어가지만, 추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성장보고서, 이제 경기도 보시는 분들은 성장보고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겠죠. 지원자 본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는데, 지원자 본인이 작성했는지, 남이 작성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첨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첨삭도 받고,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좀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첨삭을 요청해서 첨삭 받고, 작년에 저도 첨삭 좀 도와드렸습니다. 첨삭을 받고, 작성하시면 되고, 자유롭게, 작성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작성하는, 수필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나게 작성하는 게, 자유롭게 작성하는 게. 잘 드러나고, 읽기 쉽고, 잘 드러나게 작성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읽기 쉽게. 두 번째, 두드러지게. 첫 번째, 읽기 쉬워야 된다. 두 번째, 두드러져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그 많은 성자 보고서를 다 읽으려고 하느냐? 인간이라면 읽지 못해,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죠? 그 짧은 시간에 이거 성자 보고서 다 읽고 있겠습니까? 안 읽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두드러진 그 중심을 읽게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드러나야 되는데, 잘 드러난다는 것은 읽기 쉬워야 된다. 두 번째, 두드러져야 된다. 어떤 게 두드러지는 것인가? 밑줄 긋고, 강조 표시, 좀 글자체를 달리하고, 약간 구조식하고 서술식하고 섞어서, 주제가 있으면 만약에 주제를 두드러지게 크게 내세우고, 뭐, 글자체를 좀 달리해주고, 나머지 밑에는 그냥 일반적인 글자체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입각해야 되는데, 사실 입각한다는 말을 또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질문, 항상 성자 보고서 작성할 때는 추가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작성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도 아닌 분들도 있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죠. 1페이지 보시도록 합시다. 1페이지 보시면, 시험 요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 정성 면접, 심층 면접에서, 일반적으로 10분인데 15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심층 면접 출제기관이 평가원은 출제기관도 있고, 자체 출제 지역도 있다고 하는 것 확인해 주시고, 밑에 서울 밑에 보시면 2차 시험 안내에서 서울에는 교직 적성 면접 보십시다. 적성 교직과 이 두 개예요. 밑에 인격 소양은 다 적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성과 소양을 테스트하는데 비교과 같은 경우는 구상 15분, 면접 15분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경기도를 보시면 경기도 집단 토의와 개별 면접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집단 토의는 구상 40분 주고 42분간 6인 기준으로 해서 42분간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7분 정도, 평균입니다. 평균 7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간 활용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만약에 5인이면 어떻습니까? 35분 주는 거예요. 35분. 그 다음에 개별 면접입니다. 이건 똑같죠. 10분 구상 주고 10분 면접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는 50점짜리입니다. 50점. 50점에서 총 합쳐서 100점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점수가 100점이에요. 면접이. 선생님, 지금 좀 전에 구상형 3개, 즉답형 1개, 4개 문항인데 4개 문항 갖고 100점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수차가 좀 날 수 있죠. 그죠? 점수차가 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문항이다 5문항, 6문항 물어보는 지역은 점수차가 좀 더 벌어져요. 좀 더. 예. 그럼 인천 지역을 보시면 신청 면접 보십시다. 비교가 100점이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평가원 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대전, 대구는 아까 좀 말씀드린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릅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나머지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조금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1차 합격자 발표할 때 그때 공고문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10페이지 이 시험 진행 절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실, 구상실, 평가실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11페이지 신청 면접 진행 방식입니다. 평가원 출제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진행 절차를 잠깐 보시면 2페이지에 대기실에서 이제 관리부로 추첨한 다음에 구상실에 들어가서 구상하고 구상실 들어가서 여기서 문제지 받으면 두 가지 구상형과 즉답형 문제지를 받으면 평가원 출제 지역은 10분 구상하고 10분 면접 보게 되죠. 10분 구상한 다음에 이제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들어가면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자리에 앉고 이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문제 말했다가는 자기만 손해예요. 시간 뺏기니까.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즉답형 이제 그 다음에 즉답형 문제 이렇게 뒤집어요. 그 책상에 놓여져 있는 거 이렇게 딱 보고 아까 상황만 주어지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 쫙 읽은 다음에 일단 쭉 봅니다. 요게 한 30초에서 1분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바로 안 떠오르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잠시 생각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그 면접관이 생각을 오래 한다고 면접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생각이 오래 걸리면수록 아마 답변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한 1분 정도 안에 쭉 보시고. 자, 질문을 확인하는 순간, 즉답형은 센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즉답형 문제를 딱 들춰서 보는 순간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판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거부터 찾아요. 이거부터. 대충 상황을 아까 봤으니까 예상을 했잖아. 어느 정도. 예상과 맞으면 바로 답변이 나올 것이고 예상 안 맞으면 잘 안 맞아요. 근데 상황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생각해요? 답변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답변. 근거는 다음이에요. 근거. 답변을 범주화시켜서 세 개 말을 하면 세 개를 범주로 딱딱 구분한 다음에 범주화시켜서 답변부터 먼저 떠올려요.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근거를 이 세 개 중에서 왜 그런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 예를 들어 줄까?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선생님 여기까지 지금 생각을 다 못했는데 다 생각했다가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초에서 1분 정도 딱 보는 순간 쭉 보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답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유 간단하게 생각하고 답변하면서 이거 떠올려야 돼. 이거를 답변하면서 이거 긴장하면 안 되실 때 면접관은 누구다? 학교에서 만날 동료 선생님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그렇게 답변하고 답변하면서 면접을 그 뒤에 근거를 쭉 풀어서 쓸 수 있도록 답변부터 빨리 찾으셔야 돼. 빨리 범주화시켜서 찾고 나머지는 쭉 풀어주면 되거든요. 요거 꼭 연습을 하셔야 되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즉답형 답변 끝났으면 이상입니다. 아까 구상형 끝나면 구상형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문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하고 나오면 이제 되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서울부터 쭉 나머지 뒷부분까지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지역에다가 자료를 찾으셔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자, 어쨌든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운명은
2차를 향해서 도가라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주장했고 그 천동설이 너무 과학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지동설이 돼도 되고 지동설이 과학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지동설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천동설로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지동설이니 천동설이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설이에요. 자기 중심설.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나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내가 합격하는 사람이고 내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중심설 이런 관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훌륭한 백의 천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